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입니다. 지은이는 고준성님이고 펴낸 곳은 길벗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고준성님은 1994년 부동산과 인연을 맺고 5년간 2,000건이 넘는 경매 물건을 취급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이 결과 평범한 은행원에서 은행권 최초의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우리나라 금융기관 최초로 프라이빗 뱅커 겸 부동산 전문가 1호로 활동 중입니다. 수많은 대기업 회장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 등 대한민국 명사들의 부동산 컨설팅을 도맡아오고 있습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그는 현재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이자 동국대학교 겸임교수입니다. 또한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스포츠서울 등의 인기 칼럼니스트입니다. 특히 공정하고 정확한 전망을 내놓아 부동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요 매체에서 앞다퉈 그의 이야기를 실으며 다양한 주제로 부동산 강의를 진행하는 인기 강사이기도 합니다. 경력으로는 신한은행 PB 부동산 재테크 팀장, 갤러리아 팰리스 지점장, 청담역 지점장, 동부이촌 동지점장, 신한 PWM 프리빌리지 서울 센터장을 거쳐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06년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부동산 재테크 최고의 명강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저서로 은퇴 부자들, 경매 부자들, 강남 부자들, 대한민국 집테크, 재테크, 부동산을 잡아야 돈 번다, 돈 없이 경매로 돈 버는 법, 나는 이런 부동산으로 돈 번다, 융작의 고대리입니다 등이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실행에 옮긴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부자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종잣돈 모으는 방법부터 다르다. 그들은 무조건 저축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 즉 그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1만 원의 지출을 줄이는 것에도 주목한다. 그들이 쌈짓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드는 데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 첫 목표는 바로 내 집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이 끝났어도 자산 관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별함을 배워보자. 첫째, 부자들은 365일 자산 관리를 한다. 부자들은 꾸준히 건강을 챙긴다. 또한 그들은 건강을 관리하듯 자산 관리를 한다. 그렇다고 종잣돈을 모아서 단순하게 투자하는 수준도 아니다. 그들은 자산 관리를 위해 365일 공부를 한다. 즉 성공 후투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또 막연하게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자보다 자본 수익과 함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속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꼬마 빌딩에서 월세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투자한다. 부자들은 매년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산관리를 위해 365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반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종잣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돈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애당초 자산관리에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하지 않는다. 게다가 배우자가 자산관리를 하겠다고 나서면 퉁명스럽게 반대하기 일쑤다. 이렇게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늦거나 결국 못할 수도 있다. 더 심한 경우 은퇴 준비는 시작도 못 해보고 은퇴를 맞이할 수도 있다. 둘째, 부자들은 의사결정이 빠르다. 부자들은 말을 짧게 한다. 하지만 행동은 굵고 빠르다. 그들은 투자 대상 부동산을 찾으면 하루 이틀 뜸들이지 않는다. 우선 공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을 통해 미래 가치를 따진다. 그리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주변 시세를 비롯해 전 월세 가격을 조사한다. 부자들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다. 이렇게 부자들은 미래 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놓치지 않는다. 반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말만 앞세우며 행동하지 않는다. 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집안의 대소사 및 골프 약속에 항상 뒤로 밀린다.
게다가 간혹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든 마지못해 하곤 한다. 또한 질질 끌면서 어렵게 의사결정을 해놓고서도 그 결정을 다시 뒤집기 일수다. 물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2에서 3년 뒤에 한다.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셋째, 부자들은 워드로 이야기한다. 미혼인 딸을 시집 보낼 때 과연 언제, 즉 시기가 중요한가? 단지 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올가을에는 반드시 시집을 보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올가을, 즉 언제보다 사윗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사윗감만 있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시집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항상 완보다 월에 집중한다. 부동산 시장은 생물이다. 그만큼 어제와 오늘의 가격이 분명 다르다. 부자들이 정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언제가 아닌 어떤 것 무엇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언제, 즉 투자 시점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미래가치 있는 부동산, 즉 어떤 것 무엇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무엇보다 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그들은 투자하는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매수 시점, 즉 어떤 것보다 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 부자가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왜냐하면 언제만을 기다리다 매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자들은 자산 관리에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365일 자산 관리를 한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투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특히 부자들은 말만 앞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함께 실행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것 투자 대상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서 진서의 천세일시, 즉 1000년 동안 겨우 한 번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 부자들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만나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래를 위한 자산 관리는 필수다. 투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투기는 미래를 망치는 마약이다. 미래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투자, 즉 자산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래를 위해 자산 관리는 꼭 필요한 것이다. 행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은 꾸준히 가꾸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다. 준비 없이 당하는 은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산 관리를 하며 은퇴를 준비하면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부자들은 미래를 위해 투기가 아닌 투자, 즉 자산 관리를 한다. 부자들은 돈을 매복시키는 데 천재이다. 제갈공명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기는 싸움을 했다. 그 핵심 전략은 적들이 지나갈 만한 곳에 군사를 매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귀신도 속일 만큼 치밀한 매복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덕분에 유비는 천하삼분지계에 성공한다. 이렇게 매복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자산관리의 핵심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돈을 정확하게 매복시킨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자연스레 불어난다. 자산관리는 투자한 돈이 콩나물 자라듯 쑥쑥 커져야 제맛이 난다. 이렇게 부자들은 매복의 성공에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관리에 있어 매복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매복은 적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데 매복은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적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전쟁에서 매복에 실패하면 적으로부터 역습을 당하기 쉽다.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뿐이다. 자산관리에 있어서도 매복에 실패하면 끝장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매복에 실패한 경우 행복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분위기의 편승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은 곧 실패한 매복이다. 투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다. 반면 투기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문제는 세금이다. 투자와 투기는 세금의 갈림길에 서 있다.
다시 말해 투자를 해서 자본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그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 제2조 참조. 이것은 투자이다. 부자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 그리고 투자에서 생긴 자본 수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금을 낸다. 오히려 남모르게 기부까지 한다. 분명한 투자인 셈이다. 그러나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투자에서 생긴 자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다. 각종 편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면서 세금을 외면한다. 이것은 투기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분명 투기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은 투기라는 얘기다.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투기로 바뀌게 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 부자들은 미래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빨리 버린다. 하지만 미래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복한다. 부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를 잘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운 것이다. 과거에 실패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자. 그리고 오늘의 부동산 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 내 집을 갖고 싶다면 5가지 원칙을 따라라. 내 집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는 3가지 탓 때문이다. 바로 부족한 돈 탓, 부족한 시간 탓, 그리고 반대하는 배우자 남편 탓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은 그 3가지 탓을 핑계 삼아 무관심 속에 밀어둘 문제가 아니다. 3가지 탓만 버려도 내 집 마련이 빨라질 수 있다. 내 집 마련에 꽃길은 없다.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아래 5가지 원칙에 충실해라. 첫째, 무관심의 벽을 철거하라. 내 집 마련에 있어 관심과 무관심은 하늘과 땅 차이다. 관심은 긍정의 힘을 가져다 준다. 긍정의 힘이 생기면 내 집 마련의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반면 무관심은 내 집 마련을 처삼촌 묘 벌초하듯 남의 집 마련쯤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내 집 마련의 속도를 내려면 하루빨리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갈아타라. 둘째, 내 몸에 맞는 전략을 세워라. 종잣돈이 다소 부족한 경우 어느 한 지역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죽어도 서울 강남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유난스러움은 버려야 한다. 내 집 마련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득에 맞게 자금 계획을 잘 짜야 한다. 무리하게 은행 돈을 빌려 공짜로 내 집 마련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셋째, 소문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이 된다는 내 집 마련 정보가 본물 터지듯 넘쳐나고 있지만 좋은 정보, 보다 가짜 정보, 즉 소문에 의해 침소봉대된 정보가 더 많다. 실수요자들은 그 가짜 정보를 더 믿게 된다. 그뿐 아니라 그 가짜 정보를 제멋대로 분칠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도 생기고 있다. 그렇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하려면 카이사르의 말처럼 소문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오늘의 가격을 인정하라.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과거의 아파트 가격과 오늘의 가격을 비교한다. 그러면 내 집 마련에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은 오늘의 가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자금 계획이 서 있는 실수요자라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청약통장을 만들어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내 집 마련이 조금은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등이며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크다. 이처럼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름길은 될 수 있다. 부자는 쉽게 되지 않는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대학 친구들이 부러웠다. 동기 모임에 나가면 때때로 열등감까지 들곤 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연봉이나 복지 수준에서 꽤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산 관리를 통해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A씨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투자가 빠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가며 부동산 공부에 몰두했다.
주말이면 동네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니며 투자할 물건을 탐색해 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들렀던 중개업소로부터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건물 39m 투자를 권유받았다. 7천만 원만 투자하면 매월 45만 원의 임대수익 수익률 연 7.7%이 보장되는 물건이었다. 지하철역까지는 마을버스로 이동해야 했지만 높은 임대수익에 마음이 솔깃했다. 결국 그는 종잣돈을 긁어모아 투자했다. 잔금을 치르고 곧바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생애 첫 부동산 투자였다. 당시에는 부자 그 이상이 된 것 같았다. 투자 후 처음 5개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매월 45만 원씩 월세가 들어왔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다세대 주택에 투자한 첫 해에 대한해 강추위가 몰려왔다. 그 추웠던 한겨울 밤에 세입자로부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방에서 물이 새어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새 보일러로 완전히 교체해 주었다. 보일러 교체 비용 120만 원도 만만치 않았다. 몇 개월치 월세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다. 계약 기간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빼달라고 난리를 쳤다. 물론 세입자의 요구가 이해는 되었다. 그는 임대보증금을 빼줬다. 그리고 월세를 다시 놓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때마침 엄동설한인지라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일러를 켜놓아야 했고 기본적인 관리비까지도 부담해야 했다. 힘겹게 겨울을 보내고 봄이 찾아올 무렵에서야 어렵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다. 유동인구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그녀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남편이 은퇴하기 전까지 최소한 한 칸짜리 상가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매월 임대 수익이 나오는 상가를 장만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독스럽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종잣돈을 모으고 또 모았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했다. 틈틈이 중개업소를 찾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누비며 투자할 상가를 탐색했다. 이렇게 그녀는 현장을 중심으로 상권을 공부한 덕분에 상가 투자의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그 기준의 잣대는 바로 유동인구였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의 상가에 투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종잣돈에 맞춰 지역을 물색하던 중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가 보기에 재래시장 주변 지역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거려서 유동인구가 많아 보였다. 그녀는 경동시장에 마음이 끌렸다. 재래시장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넘쳐났다. 여기에 한약재 도 소매상들이 밀집해 있어 상권이 매우 튼튼해 보였다. 그녀는 새로 분양하는 테마상가에 끌렸다. 임대 수익률도 연 7.2% 정도에 맞춰 세입자를 찾아 임대를 놓아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또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간 연 8%의 임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급기야 20개월 뒤에 입주 예정인 분양권 분양가 5억 2천만 원, 전용 면적 51m을 매입했다. 계약금 5,200만 원과 중도금 1억 2,800만 원을 합쳐 1억 8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 여기에 추가로 프리미엄으로 5천만 원까지 더 주었다. 종잣돈을 몽땅 털어 넣었다. 그리고 일부 부족한 돈은 대출 1억 8천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다. 매월 월세를 받을 생각만 하면 부자가 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20개월 뒤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 여기에 3년 임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관리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상가 투자에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뒷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분명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골라 투자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손해는 물론이고 한동안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 Y씨가 상가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 간단했다. 당시 그녀는 자기 최면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로지 유동인구만 고려하고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았다.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으면 매출액이 뒷받침되어 상권이 활성화됨으로써 그 지역의 상가들은 미래가치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유동인구만 보고 투자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 셈이다. Y씨가 투자한 경동시장 일대의 상권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유동인구의 연령층을 보면 소비를 절제하는 5060세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권에서는 매출액이 유동인구에 비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품의 단가가 낮기 때문이다. 매출액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권에서는 자본 수익을 기대하기는커녕 임대 수익조차 올려받기 어렵다. 급기야 그녀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가에 투자한 원금에서 7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 그녀는 당시 마음이 무척 아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했다. 다시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다. 그러나 상가 투자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몸속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유동인구가 상가 투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가 투자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동인구일 것이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아서 나쁠 것은 없다. Y씨도 유동인구만을 잣대로 삼아 투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는 많았으나 소비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무조건 상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미래가치가 좋은 상권이란? 유동인구가 아닌 소비인구가 많아야 하며 이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미래가치가 훌륭한 상권의 소비인구를 보면 2030세대 미혼 여성들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들 2030세대 미혼 여성들 곁에는 그들의 소비를 기꺼이 감당해 줄 수 있는 미혼 남성들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나폴레옹은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고 일갈하지 않았던가. 부자들은 1%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성공할 때까지 도전한다. 그녀도 그랬다. 1%의 가능성, 99%의 도전과 열정으로 행복한 부자가 된 것이다. 이처럼 행복한 부자들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공할 때까지 끝없이 도전한다. 행복한 부자는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끝없이 도전에 쟁취한다. 좋은 상권에 위치한 상가는 종잣돈이 부족하면 투자하기 어렵다. 그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행복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종잣돈이 부족해도 그 안에서 투자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상식을 과감하게 깨버린다. 슈퍼문화 상권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이 씨가 꼬마 빌딩 투자 지역으로 해화동 대학로를 선택한 것은 슈퍼문화 상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로에는 꺼지지 않는 공연 예술이라는 튼튼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절대로 상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화동 대학로 상권에는 수많은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이 모여 있다. 또한 공연장이 밀집해 있어 연극을 비롯해 뮤지컬, 음악 등의 공연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산실인 셈이다. 이 때문에 대학로 상권은 언제나 활기차게 움직인다. 골목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수많은 음식점과 찻집에는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체험하려는 2030세대 소비인구들로 항상 북적거린다. 그렇다. 해화동 대학로에는 확실한 공연 예술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학로 상권이 튼튼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이다. 한남동에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인 블루스퀘어가 들어선 후 이웃미술관을 비롯해 그 지역의 오래된 맛집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권이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 상권에 문화적 요소가 들어가면서 소비인구가 더 많이 유입되어 작지만 알찬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꼬마 빌딩의 가격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사동 상권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 실제로 오래된 물건들이 교류되고 있다. 인사동 골목 사이에는 화랑을 비롯해 고미술점, 전통공예점, 전통음식점, 전통찻집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상점들은 그들만의 전통문화를 발산하며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2030세대를 넘어 중장년층 세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인사동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는 즐길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인사동을 내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이다. 슈퍼문화 상권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도 부서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권만의 스토리, 즉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지역은 분명 슈퍼문화 상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문화가 있는 상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당신도 꼬마 빌딩 투자에 성공하고 싶거든. 문화가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상권은 쳐다보지도 마라.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가 그 지역에서 뿌리내린 상권을 찾아 투자하라. 진정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중국의 당나라 태종도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돈을 잘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비례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돈이 많다고 절대로 부자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당신도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거든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한 큰 꿈을 꾸어라. 한여름 뜨거운 햇볕이 풍년을 약속하듯 꼬마 빌딩에 대한 큰 꿈은 부자를 약속할 것이다. 슈퍼 아파트 상권이 아니면 상가에 투자하지 말라. 아파트 상가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장점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신도시 등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여기에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상가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소유권이 전등기 후에도 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 몇 년간 임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유혹에 걸려들어 투자하는 것은 비극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현실의 어려움을 꿈으로 극복하며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보만리, 즉 우직하게 소처럼 걸어서 뚜벅뚜벅 만리를 간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부자들은 10년 세월쯤은 종잣돈을 모으며 분명한 꿈을 이루어간다. 그러나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꿈을 키우지 않는다. 항상 나는 안 될 것이라고 핑계거리만 찾는다. 기억해라. 부자들은 슈퍼아파트 상권에만 투자한다는 사실을. 당신도 상가 투자에 성공해 부자가 되고 싶거든 슈퍼아파트 상권에 투자하라. 모든 대학가 상권을 슈퍼대학가 상권이라 말하지 않는다. 상품의 가성비가 좋으며 창조적인 청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대학가 상권이라 얘기한다. 슈퍼대학가 상권은 매우 안정적인 소비 인구가 상주하며 받쳐주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2030 세대가 최신 유행을 선도하며 주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품의 가성비가 좋아야 하며 외부의 소비 인구까지 끌어들여야 한다. 여기에 창조적인 청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패션을 비롯해 액세서리, 신발, 음식, 커피, 음악, 공연 등 새로운 소비 문화를 꾸준히 생산하며 소비 인구를 유인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가 앞을 슈퍼대학가 상권이라 말하지는 않는다. 슈퍼대학가 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출입하는 정문이 한 곳이어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 수에 비해 대학의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대학가일수록 하숙 및 자취하는 소비 인구가 상주하고 있어 튼튼한 상권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가 상권에 청년 문화가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년 문화가 결합된 홍대 상권을 보자. 이곳에는 2030 세대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문화가 상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2030 세대가 열광하는 문화, 즉 인디밴드를 비롯해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를 생산하고 있는 상권은 끊임없이 소비 인구를 불러들인다. 그곳에 가야만 그곳의 문화를 즐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문화를 즐기려는 소비 인구, 즉 2030 세대뿐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유인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가 상권의 문화가 결합되면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슈퍼대학가 상권이 되는 것이다. 반면 분명 대학가 상권이지만 썰렁한 곳도 있다. 대학교의 출입문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으면 대학가 상권이 형성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학교 내에 기숙사와 함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그 상권은 잘 형성되지 않는다. 특히 대학교가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으면 스쿨버스 및 마을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권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명심해라. 단순히 대학교 앞이라고 해서 슈퍼대학가 상권은 아니다. 슈퍼대학가 상권은 대학교와 대학병원이 함께 있는 곳,
2030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여기에 외부의 소비 인구까지 유혹하며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부자들이 대학가 상권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안정된 임대 수익과 무럭무럭 성장하는 자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학가 상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자본 수익과 임대 수익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하철과 버스가 교차하는 역세권 지역을 노려라. 그녀는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교통 환경을 고려했다. 여기에 많고 많은 역세권 지역 중에서 사당역을 투자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지하철과 버스가 교차하는 지역의 유동인구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들이 머물며 쉬었다 가면서 소비인구로 바뀐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다. 지하철과 버스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상호 갈아타기 때문에 지하철역 주변 지역은 슈퍼역 세권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집으로 귀가하기 전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면서 지인들과 만나기도 하고 쇼핑도 하게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하철역 주변 지역은 장이 서게 되고 이것이 발전해 튼튼한 슈퍼역 세권 상권이 형성된다. 역세권 상권에서는 출근하는 방향보다 퇴근하는 방향에 위치한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람들은 아침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기에 바빠 지하철역 주변 지역에 머물다 가지 않기 때문이다. 출근하는 시간에는 유동인구가 소비인구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세권 상권에서는 유동인구가 소비인구로 바뀌는 퇴근 방향에 있는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지하철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역세권 상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경우 사실상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연결되어 있고 지하철역만 해도 무려 300여 개가 넘는다. 슈퍼역 세권 상권이란 단순히 지하철역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다. 분명한 것은 슈퍼역 세권 상권은 다르다. 반드시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는 지역이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지하철역만 있는 곳이라면 상권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첫째, 지하철역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중 대형 빌딩들이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 지하철역 주변 500m 이내에 대학이 있거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또는 문화거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지하철역 주변 500m 이내 배후에 5,000세대 이상의 중 소형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역에 대형 쇼핑센터가 있으면 슈퍼역 세권 상권으로 볼 수 없다. 결국 교차하는 지하철 수가 1에서 9호선 많은 지하철역이라 해도 사람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하에서 지하로만 이동하는 곳이라면 지상은 단순한 역세권 상권일 뿐 슈퍼역 세권 상권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명심하자. 역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녀는 은퇴를 생각하면 불안과 걱정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하다. 이미 은퇴 준비를 끝내놨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렇게 은퇴 준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키우며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잣돈을 모으며 꼬마 빌딩 투자를 준비하고 인내했다. 타다는 인내는 모든 일의 열쇠이다. 달걀을 깨트린다고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품에 안고 기다려야 비로소 병아리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명심하자. 우리나라 최고의 슈퍼상권은 어디일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또는 지하철 역세권을 최고의 상권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고의 슈퍼상권을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남대문 시장과 경동시장의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꼽힌다. 하지만 최고의 상권으로 꼽히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재래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을지는 몰라도 소비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 최고의 슈퍼상권이란? 바로 유동인구가 아닌 소비인구가 많이 모여들고 여기에 소비 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왜냐하면 상권을 움직이는 상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소비인구가 많고 소비 수준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해야 매출액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슈퍼상권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은 자본 수익은 물론이고 임대 수익까지 보장되는 것이다. 이처럼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의 핵심은 바로 최고의 슈퍼상권을 골라 투자하는 데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권도 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권이 흔들리면서 소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매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수익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흔들리는 상권에 투자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흔들리는 상권에서는 영업을 하려는 상인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연히 공실 위험이 높아지면서 임대 수익은 떨어지고 급기야는 자본 수익을 기대하기는커녕 자본 손실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1990년대 젊은이들의 높은 소비 수준을 이끌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으로 꼽히던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그 최고의 자리를 다른 지역 상권에 내주고 말았다. 상권이 흔들렸다는 얘기다. 상한 음식인지 모르고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변할 수도 있는 상권인지 모르고 투자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투자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